저는 한때 우체국 직원으로 일을 하다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골에 있는 우체국이라 젊은 사람들보단 타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농사지은 곡식을 보내시거나 푼돈이라도 저금을 하시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 할머니들을 볼 때면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생각난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선배의 소개로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한눈에 반할 정도로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어렸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다른 한쪽 귀도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버릇이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줬던 게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였던 겁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수더분하고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든 솔직하게 먼저 알려주는 것도 믿음이 갔고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대요. 남편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남편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며 더욱 가까워졌고 8개월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가게가 있는 시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저는 퇴근 후면 시어머니의 가게에 찾아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어머니의 말동무뿐이긴 하지만요. 저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할 때도 집에 가서 아범과 먹으라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곤 하셨죠. 일을 마친 어머니도 혼자서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저희 집에 같이 가서 먹자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며 반찬만 한가득 들려주시는 배려 넘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먼 세상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죠. 이런 시어머니라면 정말 마음 터놓고 친엄마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과 말고 산부인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임신이었어요.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축복이 찾아온 거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알렸죠. 뛸 듯이 좋아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대요. 용구 씨 아이가 생겼어요. 아가, 뭐라고 했니? 정말 아이가 생겼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네가 복덩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용구 씨한테도 전화했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용구가 애비가 되는구나.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용구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애비 되는 것도 보는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다 어머니 덕분이죠. 용구 씨도 퇴근 후에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저희 집 가서 같이 식사하세요. 네? 그래, 그러자꾸나. 그래야지. 우리 복덩이가 생긴 날인데 이 할미가 축하를 해야지. 남편은 이제 아들, 딸 구분 말고 딱 3명만 더 낳자고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자란 남편의 외로움을 잘 알기에 그러자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출산을 하려면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면서 이제 반찬 가게에는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임신할수록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좋대요. 이 애는 그러면 절대 안 돼.
항상 몸조심을 하고 안정을 찾아야 해. 몸이 무거워지면 더 움직이기 힘들 거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출산일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아이용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걱정 하나가 생겼어. 무슨 걱정? 내 귀가 잘 안 들리잖아. 아이가 쫑알쫑알 말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잘 못 들으면 어떡하지?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말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항상 큰 소리로 말하잖아. 그걸 잘 보고 자란 우리 애는 오빠 귀에 잘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말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아이 잘 키울 생각이나 하자고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우리에겐 남편의 작은 장애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단짝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남편과 알고 지낸 친한 친구였죠. 남편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빈소에 갈 채비를 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올 생각으로 준비를 했죠. 여보는 왜 따라와? 몸도 무겁고 밤도 늦었으니까 그냥 있어. 나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올게.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신이 없을 남편이 걱정됐지만 남편의 만류에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평생 후회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꼭 제게 전화하라는 당부를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에게서 잘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불안한 징조였을까요? 언제 잠이 든 건지 어둠 속에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는 악몽을 꿨어요. 퍼뜩 놀라 잠에서 깼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런 새벽엔 전화 올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장용구 씨 가족 되십니까? 경찰서요? 왜요? 용구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정용구 씨가 사고를 당해서요. 가로등도 없는 찻길에서 그만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사람 많이 다쳤나요? 생명엔 이상 없는 거죠? 어느 병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용구 씨는 발견 당시 사망해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 중에 있고요. 워낙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기도 해서 사고 정황을 파악하기가 힘이 드네요. 일단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아기용품을 정리하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니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달려온 건지 신발 한 짝도 신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로 들어온 장용구 씨 아내인데요. 용구 씨, 아니 장용구 씨 어디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는 절 안치실로 안내하더군요. 사망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안치실로 향하니 하늘이 빙글빙글 돌며 센 노래졌습니다. 남편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어요.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전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혼자 힘들게 키운 외동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새아가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가, 무슨 일이냐? 배라도 아픈 거니? 혹시 배 통증이 오는 거야? 어디냐? 내가 바로 가마. 울지만 말고 어서 말을 좀 해봐. 아니면은 애비랑 싸운 거요? 용구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이놈의 자식을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어머니, 용구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어? 우리 용구가? 많이 다쳤어? 어디냐? 우리 용구가 있는 병원이 어디야? 어머니, 죄송해요. 아가, 우리 용구가 많이 다친 거니? 수술이라도 해야 한대? 어머니, 용구 씨가요? 죽었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넋이 나간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며 안치실로 들어오신 어머니는 한참을 용구 씨를 붙들고 오열을 하셨죠. 제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곤 기절을 했다더군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어머니, 아가, 이제야 좀 정신이 드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보자마자 쓰러졌어. 급하게 병실로 옮겼고. 아가, 이제 네가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한다. 이 무심한 용구놈은 갔어도 너와 뱃속의 애기는 살아야지. 어머니, 이제 저 어떡해요? 그 사람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리 용구 씨 어떡해요? 아가, 견디자. 참고 견디자.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아이를 더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무심한 남편을 쓸쓸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구 씨 사고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 용구 씨를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60대 트럭 기사였는데 과속 운행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남편을 친 거라고 하더군요. 뒤늦게 그 사람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남편은 트럭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길을 건넜다는 겁니다. 급하게 트럭을 세웠지만 워낙 속도가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치고 만 것이죠. 그래도 남편을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겁먹은 트럭 기사는 그대로 도주를 했고 남편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거죠. 그리고 다른 차량 2대가 쓰러진 남편을 보지 못하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무척 아쉽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차 사고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정말 유감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성이 착한 남편은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크게 상심했을 겁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컴컴한 도로를 건너고 있었겠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트럭의 경적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참담한 사고가 났고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던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이 어떻게 치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계신 선산에 남편을 남겨두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차가운 땅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이 먹고 싶어 어쩌나. 시어머니와 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쓸며 꺼이꺼이 말씀하셨어요.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뱃속 애기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한탄하듯 당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며칠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지내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고와 연관된 피의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고 유가족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 처리가 좀 더뎠지만 담당 경찰분이 중재를 잘해준 덕분에 복잡한 사건이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앞으로 생각지 못한 큰 보상금이 나왔어요.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들의 합의금과 남편이 따로 들어둔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거였죠. 마치 남편이 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남긴 유산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순 없었어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까 상처는 가슴에 묻고 꿋꿋이 살아야 하겠죠.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이악 물고 살라던 시어머니의 당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던 중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라도 하는 듯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니까 남편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어릴 적 혼자라서 너무 외로웠다고 꼭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던 남편이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예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가, 애길 낳으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 젖도 잘 나오고 아이도 건강하지. 입맛 없더라도 애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한다.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신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신도 자식 잃은 아픔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꾹 참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 먼저 보낸 나도 밥 잘 먹고 가게도 잘 다니며 독하게 산다. 너도 약해지지 않아야 해. 그래야 여자 혼자 아기 키우고 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아기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둔 이름이라도 있니? 용구 씨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은 하나라고 짓자고 했어요. 둘째는 둘이, 셋째는 삼이. 이렇게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촌스럽다고 타박했는데 이제 용구 씨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단 하나니까 아이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나. 이름 참 좋구나. 그런데요,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우리 하나랑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합가를 하자는 말이니?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까지 잃은 어머니가 걱정도 됐고 저도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차라리 시어머니와 합쳐서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적잖게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늙은이랑 사는 게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어머니, 우리 하나 크는 거 같이 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용구 씨도 없는데 저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제안에 놀라하셨지만 무척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은 아이를 키우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서서히 아물더라고요. 어머니 반찬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초보 엄마인 저도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투른 손으로 하나를 돌보다 보니 매일같이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끼니 때우는 일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지 않았다면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을 닮은 하나를 키우는 일은 제게도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키가 자라는데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빨리 크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계신 곳에 하나 손을 붙잡고 인사도 갔고요. 하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빠 무덤에 아빠, 하나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컸죠. 어린이집을 다니던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며
혼자 좋아하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던 행복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죠. 만일 제게 하나와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두 사람이 제 곁을 지켜줘서 이렇게 견딜 수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쯤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책가방이며 크레파스며 학용품을 잔뜩 사들고 오신 거였어요. 하나가 초등학교에 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 거예요? 그래, 하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샀다. 잘 보관했다가 챙겨주렴. 학교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세월이라는 게 눈 깜짝할 새 가잖니. 잔소리 말고 잘 챙겨줘. 좀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손녀딸을 워낙 예뻐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웃는 얼굴이 점점 더 보기 힘들고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계시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고개만 가로저을 뿐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잔소리도 많아졌고 간섭도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너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냐? 애엄마가 일찍 다녀야지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네? 어머니,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우체국 일은 너 혼자 다 아는 줄 알겠다. 네가 그 돈 좀 벌어오겠다고 저녁상을 한번 제대로 차려봤니? 아니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봤니?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 유치원 가는데 애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봤니? 매일 내가 다 해주니까 당초에 할 생각을 하지 않더구나. 그 말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는 바람에 집안일을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건 맞지만 갑자기 생색을 내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억울한 마음에 저도 한마디 했죠. 아니, 어머니 힘드셨으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황당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네 맘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안 붙잡을 테니까 하나 데리고 나가 살아라. 누가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트집 잡는 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될 것 아니냐. 나도 이제 너 뒤치다거리 하는 거 지친다. 정말 그럴 어머니가 아닌데 부쩍 제 행동, 제 말 한마디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더 신경 쓰고 있는데도 어머니와 부딪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절 감싸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변해갔어요. 심한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어느 날은 하나를 재우고 있는 절 부르시더니 하나가 커가면서 제 얼굴만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애미야, 하나쟤는 크면 클수록 너만 닮아가는구나. 이상하게 내 아들 용구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유, 요새는 하나 얼굴이 보기가 싫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는 용구 씨를 빼다 박았는데요.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하니까 저도 당연히 닮았겠죠.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용구 얼굴이 하나도 없다. 또 모르지. 진짜 내 아들 자식이 맞는지 그걸 누가 알겠냐? 예?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됐다. 아니면 말지.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그러냐? 어서 가서 잠이나 자라.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나가 커가면서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 더 그리우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툭탁대는 날이 잦아졌고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유치원에 있던 하나와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머니 반찬가게 옆에서 신발 가게를 하시는 박씨 할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계시는 겁니다. 어머, 아저씨가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하나애미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할 말이요? 무슨 말이요? 박씨 할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이지, 자네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나도 혼자 된 지 오래됐고 늙음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네? 아니 그게 무슨... 너무 갑작스런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일찌감치 남편 잃고 하나애비 키우면서 외롭게 살았다. 이제 나도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남은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혼자 살아요? 젊어서 혼자 용구시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있고 어머니 손녀 하나도 있잖아요. 나는 영감 하나 만나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니? 네가 이렇게 펄쩍 뛸 거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살림 차리면 되겠구나. 안 그러니?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순간은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데리고 나가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너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랑 둘이 살 곳 알아봐서 나갈게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기왕이면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알아봐라.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와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몇 번 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봤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이었죠. 어머니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며 빨리 하나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어쩌다가 박씨 할아버지와 살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어머니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 한 채 구할 돈은 있었어요. 원래 시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준비해둔 자금이었는데 뜻밖에도 제가 쫓겨나게 되면서 쓰게 된 셈이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곳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펄펄 뛰며 기왕 갈 거면 서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당신도 제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그게 훨씬 편하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하나 공부도 시키려면 서울이 더 낫다며 무작정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어찌나 서운하고 속이 상하던지 전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항상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어머니가 어떻게 남자를 만났다고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와 하나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차라리 하나도 좁은 시골 마을보단 도시에서 공부하고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두 사람이 살 집은 구했지만 새로운 직장도 알아봐야 했고 하나가 다닐 유치원도 찾아야 했죠. 아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서울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할머니 없이 살아본 적 없는 하나가 할머니가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나야. 이제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거야. 이제 엄마랑 단둘이 이곳에서 사는 거야. 알겠지?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하나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겠죠. 그래도 남편의 피부치인데 아무리 냉정하게 구셨어도 왜 하나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사도 잘했고 적응도 잘하고 있다며 안부를 건넸죠. 그리고 집 주소도 보내서 하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올라오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픈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신 것 같았죠.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잊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였습니다. 전 서둘러 상자를 열어봤어요. 평소 하나와 제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절 서울로 내쫓고 연락도 하지 말라던 어머니셨는데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질 않으시더군요. 당신의 새 인생 때문에 손녀딸을 떠나보낸 것이 미안하셨던 거겠죠. 겉으론 냉정하게 굴었어도 마음 한구석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에 꼼꼼하게 싼 반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어머니의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딸과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는 마음을 굳이 막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잊지 않고 반찬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마치 서로의 안부라도 묻는 것처럼 몇 년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밥심이 제일이라며 절대 밥 굶고 다니지 말라던 어머니셨는데 전 그런 어머니가 당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반찬이 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택배 상자가 또 도착을 했는데 상자가 유독 크고 무거웠죠. 그 속에는 평소 보내오던 양보다 훨씬 많은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한 장 들어있었죠. 몇 년 만에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내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꾹꾹 눌러 쓴 글자를 읽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 가슴을 치며 한참을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 속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매정하게 군 이유와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큰 병을 앓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제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굴며 절 쫓아내듯 떠나보내셨던 거였죠.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끝까지 병수발을 들 거란 걸 알고 계셨던 거였죠. 어머니는 그게 싫으셨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와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어차피 죽고 떠날 몸인데 당신이야 아무렴 어떻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하나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그 길로 하나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안 보고 지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고 또 쇠약해졌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응? 하나 애미가 왔구나. 아유, 우리 하나도 왔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하나를 반겼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고, 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더 바보 같았거든요. 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연신 용서를 빌었고요. 어머니는 앙상하게 야윈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 잘못이야. 울지 마라. 내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 어머니 곁에는 신발가게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로 절 불러내며 그동안의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병을 숨기기가 어려웠고 당신의 병이 제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면 절 내보내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냉정하게 절 내쫓았던 거였죠. 신발가게 할아버지 어머님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60년 지기 친구인데 호스피스 병원 입원하고 처음으로 와보셨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돼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가면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산 세월이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냉정하게 집을 나간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 병세가 좋아지셨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췌장암 2기 선고를 받으셨다가 열심히 치료도 받고 식이요법도 하시다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다른데 전이가 되면서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게 편지와 함께 마지막 반찬을 보내신 겁니다. 아저씨의 말을 다 들은 저는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절 내보내셨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용구도 떠나보내고 너 혼자 하나를 키워야 하는데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랬어. 미안하다.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몇 년 동안 반찬을 챙겨주신 그 마음을 왜 전 몰랐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프다고 제게 말해주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이렇게 후회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전 그 뒤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동안 쌓였던 속 얘기를 서로 풀어놓았습니다. 꼭 3일 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하셨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저 서랍 좀 열어보렴. 서랍이요? 서랍 속엔 비닐로 꽁꽁 쌓여있는 통장과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간 모아둔 돈이다. 하나 키우는데 보태 써라. 어머니, 통장엔 3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시느라 또 얼마나 아등바등 사셨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전 어머니를 용구씨가 있는 곳에 모셨습니다. 부디 두 사람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롭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제게 어머니이자 제 아이의 할머니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었던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당신이 죽더라도 절대 울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어머니, 항상 자신보다 저와 손녀딸을 먼저 생각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지갑 속에 어머님 사진을 넣어놓고 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항상 어머니를 떠올리며 생각하고 싶어서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이 들 때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곤 한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우리 딸 하나를 지켜주고 싶으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걸 생각하며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 딸과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매달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전 참 큰 사랑을 받은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